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핫한 국제 정세와 경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편하게 시청을 해주세요. 오늘 내용은 꽤 흥미진진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빨 빠진 호랑이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한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요, 이제는 무서워지지 않는 그런 대상을 일컫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가 바로 이거거든요.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유럽이 어떻게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었을까? 그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최근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국제 정세는 180도 뒤집히고 있죠. 특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이 전쟁을 빨리 끝내버려 이러면서 트럼프는 러시아 쪽에 달라붙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발칵 뒤집어졌어요. 왜냐고요? 바이든 시대에는 미국과 유럽이 서로 한 편을 먹고요, 군사적, 경제적으로 러시아를 압박했으니까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 싸움에서 먼저 나가리가 된 게 유럽이에요. 2024년 IMF 자료를 보시면 그 상황이 여실하게 나오거든요.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은 놀랍게도 3.6%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독일은 0%예요. 네, 제로거든요. 독일 진짜 미쳤죠. 영국은 겨우 1%고요. 프랑스는 1.1%에 그친 거죠. 이건 마치 산소통을 메고 등반을 하는 사람이요, 갑자기 보니까 산소통에 구멍이 나서 산소가 새네, 이걸 발견한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JD 벤스가 이번에 유럽을 방문해서 한마디 했죠. 뭐 거의 호통치다시피 했어요. 오늘은 어떻게 이 유럽이 경제적인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한때 강대국들이 어떻게 해서 무릎을 꿇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것들을 국가적으로 한번 상세히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 러시아가 웃고 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드 인 저머니는 한때 품질과 정밀함의 대명사였어요. BMW, 벤츠, 지멘스, 바이엘, 이런 브랜드들을 들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거렸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독일은 어떨까요? 2024년 독일의 경제 성장률은 놀랍게도 0%예요. 네, 여러분들이 들으신 그대로예요. 완전히 멈췄어요. 독일은 오랫동안 러시아의 값싼 에너지에 의존을 해왔거든요. 2021년을 기준으로 독일에서 사용하는 천연가스의 55%가 러시아에서 왔다는 거 알고 계세요? 이건 마치 차가 가솔린에 의존하는 것보다 더 심한 의존도예요. 그러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고요, 노드 스트림 파이프라인이 폭발했거든요. 그러면서 독일은 갑자기 가스 금단 현상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에요. 산업용 가스의 가격은 전쟁 대비 전보다 무려 500%나 올랐고요. 이는 제조업 중심인 독일 경제의 심장을 직격을 했죠. 바스프 같은 세계적인 화학 기업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에너지 비용이 급등해서요, 독일 내 공장 일부를 폐쇄하고요, 아시아로 이전하기까지요. 2023년부터 2024년까지요. 독일 내 5,000개의 제조업 업체가 파산을 해요. 충격적이지 않나요? 거기다가 독일 경제의 핵심인 자동차 산업 쪽 휘청이고 있어요. 폭스바겐은 2023년 4분기 기준 순이익이 32%나 급락을 해요. 그리고 2024년 독일 내 공장 2곳의 폐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첫 번째로 전기차 산업에서 중국에 크게 뒤져졌어요. 테슬라와 중국의 BYD 같은 기업이 전기차 시장을 선점을 했거든요. 근데 독일 기업차들은 디젤 게이트 영향도 있었고요, 이런 전기차에 올라타지 못한 거죠. 둘째로 부품 공급망이 붕괴되어졌거든요. 코로나19랑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요, 공급망이 붕괴가 됐어요. 독일 자동차 생산량은 2019년 대비 28%나 감소하게 되어지죠. 이는 47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어졌고요, 연간 약 700억 유로의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되어지죠. 여러분, 믿기 어려우실 테지만요, 독일은 아직까지 여러 관공서에서 팩스를 쓰고 있어요. 2023년 독일의 디지털 경쟁력 순위는요, 63개국 중에 21위를 해요. 디지털 인프라에서는 더 충격적이게 39위를 했거든요. 독일의 평균 인터넷 속도는요, 71.3 Mbps거든요. 한국이 212.7 Mbps예요. 한국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농담처럼 들리시겠지만요, 베를린의 일부 지역에서는요, 넷플릭스를 끊김없이 보는 것도 힘들다, 이런 농담까지 있을 정도예요. 독일의 관료주의적 규제랑요, 디지털 문해력 부족은요, 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거든요.
2023년 독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기간이 121일이 걸린다는 사실이 있거든요. 놀랍지 않으세요? EU 평균인 87일보다 훨씬 길죠. 프랑스의 1.1% 성장은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그럭저럭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내부적으로는 아주 난리거든요. 파리에 봄이 오면 시위가 시작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프랑스에서 시위는 거의 국민 스포츠 수준이에요. 2023년 한 해 동안 프랑스에서 약 1300개 정도의 시위가 발생을 했고요. 이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은 약 120억 유로에 달하거든요.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 개혁은요, 2023년에만 190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로 촉발하게 되어지거든요. 시위로 인한 교통마비, 관광객 감소, 상점 폐쇄 등은요, 프랑스 경제에 심각한 치명타를 입히게 되거든요. 특히 2024년 4월부터 6월까지 이루어진 농민 시위는요, 고속도로를 봉쇄하고 농산물 유통을 마비시켜요. 그러면서 약 35억 유로 정도의 경제적인 타격을 입히거든요. 프랑스의 공공지출은요, GDP의 59% 수준이에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상황이거든요. 2024년 기준 프랑스의 국가 부채는요, GDP의 113% 정도 되거든요.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때 68%에 비하면 엄청나게 증가한 거예요. 특히 코로나19 때부터 프랑스는 경기 부양책을 쓰거든요. 2,400억 유로 정도를 시장에다가 풀어버려요. 이는 단기적으로 경제를 지탱했지만요, 장기적으로는 크나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죠. 연간 이자 지출로만 600만 유로씩 나오고 있어요. 이는 프랑스 교육 예산이 550억 유로 정도 되는데요, 그것보다 더 커요. 여러분, 이건 마치 신용카드 빚을 끊임없이 돌려막기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프랑스의 세금 부담 비율은 GDP의 46.2%거든요. EU 평균이 40.6%예요. EU 평균보다는 훨씬 높죠. 높은 노동 비용과 복잡한 노동법은요, 기업들이 새로운 직원을 고용하는데 심각한 장애물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프랑스 회사에서 직원한테 1000유로를 주면요, 실제로 고용주가 부담하는 비용은 1800유로까지 증가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로 인해서 2023년 프랑스 청년의 실업률은요, 17.2%예요. EU 평균이 14%거든요. 그것보다 훨씬 높죠. 그럼 이제 영국으로 가볼게요. 영국의 1% 성장률은요,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렸던 영국의 몰락을 말해줘요. 2016년 국민투표로 결정된 브렉시트는요, 2020년 1월 31일까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지만요, 그 여파는 아직도 영국 경제를 괴롭히고 있어요. 영국 예상 책임청에 따르면요, 브렉시트로 인해서 영국이 장기적으로 타격을 받은 건요, GDP의 4% 정도가 감소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금액으로 환산하면요, 연간 1000억 파운드 정도거든요. 국민 1인당 약 2000파운드 정도의 손실이 발생을 한 거죠. 무역 측면에서도 타격이 커요. 2023년 기준 영국의 EU 수출은요, 브렉시트 이전보다 15%가 감소했어요. EU에서 영국의 직접 투자는 무려 63%가 감소했고요.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건 영국의 금융산업이거든요. 약 7,000개의 금융 서비스 일자리가 없어졌어요. 프랑크푸르트, 파리, 암스테르담 이런 데로 이전을 했고요. 1조 파운드 이상의 자산이 영국을 떠났어요. 정치적인 혼란으로 5년 동안 총 5명의 총리가 교체됐고요. 2019년부터 2024년까지요. 영국은 테레사 메이, 보리스 존슨, 리즈 트러스, 리시 수낙, 키어 스타머까지 총 5명의 총리가 바뀌었거든요. 이런 정치적 불안정성은요, 경제적 일관성을 크게 해쳤어요. 특히 리즈 트러스의 44일간 재임은요, 영국 경제에 큰 충격을 줬거든요. 그녀의 대규모 감세 정책은요, 파운드화의 가치가 급락했어요. 국채 이자율이 상승했고요.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약 300억 파운드로 추산이 되거든요. 이거 사실 나라에서 돈 퍼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 보면 저렇게 나라에서 돈 퍼주다가 다 망해요. 영국의 노동 생산성 수준은요, G7 국가 중에 가장 처참한 수준이에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영국의 생산율 증가는요, 연평균 0.4%에 그쳤어요. 이는 금융위기 이전인 2.1%에 비하면 약 5분의 1 수준이에요. 이로 인해서 영국의 실질 임금은요,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실제적으로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요.
이는 19세기 이후에 가장 긴 임금 정체 기간으로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도 참 걱정이긴 해요. 공공 서비스도 심각한 위기에 처해져 있거든요. 국가보건서비스의 대기 목록에는요, 2024년 기준 760만 명이 등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응급실 대기 시간은 약 8시간이에요. 일부 환자들은 구급차를 부른 후에 약 15시간 정도를 기다렸다는 말도 있어요. 그럼 이제 이탈리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탈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광지 중에 하나지만요, 그 경제는 매우 처참한 수준이거든요. 이탈리아의 국가 부채는 국가 GDP의 약 140%에 해당이 돼요. 그리스 다음으로 EU에서 높은 수준이에요. 이 부채의 이자 지출만 연간 780억 유로거든요. 이는 이탈리아 교육 예산이 480억 유로거든요. 거의 2배에 해당해요. 더 심각한 문제가요, 이탈리아의 경제가 20년 동안 거의 성장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이탈리아의 실질적인 경제 성장률은요 4%에 불과해요. 같은 기간 독일이 34%고요. 프랑스가 32%예요. 스페인은 43% 성장이죠. 그리고 이탈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2024년 기준 이탈리아 인구 기준 24%가 65세 이상의 노인이고요. 이는 2050년에 34%까지 증가한다는 전망이에요. 출산율은 1.2명이고요. 이는 인구를 유지하는 2.1명에 턱없이 부족하죠. 야,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높네요. 이로 인해서 이탈리아의 인구는요, 현재 약 5,900만 명이거든요. 2050년에는 약 5,400만 명으로 감소할 거라고 예상이 되어져요. 근데 숫자 보면 우리나라보다는 낫긴 나은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0.7. 이는 연금 시스템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이탈리아의 연금 지출은 GDP의 16.2%고요. EU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노동 인구 감소로 인해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에요. 이는 연금 시스템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거든요. 이탈리아의 북부와 남부의 경제적인 격차는 여전히 심각해요. 남부 이탈리아의 1인당 GDP는요, 북부의 56%에 불과하고요. 실업률은 북부의 2배에 달하거든요. 또한 인재 유출도 심각해요. 2012년부터 2023년까지요. 약 130만 명의 이탈리아 젊은이들이요,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서 해외로 떠났고요. 그 중에 40%가 대학 졸업자예요. 이는 매년 140억 유로 정도의 교육 투자 손실을 의미해요. 이제 러시아를 한번 이야기해 볼 거거든요. 이제 정말 흥미진진한 구간이에요. 서구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던 러시아가 어떻게 3.6%라는 그런 수치를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요, 경제를 전시체제로 재편했거든요. 2024년 러시아의 국방 예산은요, GDP 대비 7.1%예요. 이는 2021년 3.7%에 비해서 크게 증가한 거거든요. 이런 군사 지출은 단기적으로 GDP 상승에 기여를 해요. 군수산업 분야에서만 약 53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어졌고요. 실업률은 2023년 기준 약 3.2%거든요. 역대 최저치예요. 물론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성장할지는 의문이거든요. 이 새끼들은 뭐 전쟁하면서 성장하고 있어요.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러시아의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죠. 서방의 제재도요, 러시아의 대유럽 에너지 수출은 크게 감소했거든요. 근데 러시아는 빠르게 아시아 시장으로 진출을 해요. 2023년 대중국 원유 수출은요, 2021년 대비해서 약 68%가 증가하거든요. 인도로의 수출은 무려 22배나 증가해요. 비록 할인된 가격에 팔고 있기는 하지만요, 여전히 러시아는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는 거죠. 또한 러시아는요, 새로운 가스 파이프관을 건설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랑 연결하면서 에너지 연결을 더욱 강화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중국에 더 많은 천연가스를 수출할 수 있겠죠. 서방의 제재에 대응해서 러시아는요, 적극적인 수입 대체 제품을 생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급자족했다는 이야기예요. 특히 식품 분야에서 큰 성과를 이루어냈는데요. 제재 이전에 러시아의 식품 자급률은 64% 정도였어요. 근데 2023년에는 89%까지 증가하거든요. 또한 러시아는 국내 결제 시스템인 미르를 개발하고요, 자체 항공기를 만들어요. 자동차도 생산하고요. 그러면서 서방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있는 거죠. 물론 이러한 대체품들이 서방의 제품보다는 질은 떨어지지만요,
러시아 경제 회복력을 높이는 데는 크게 기여하고 있는 거죠. 러시아는 서방 제재에 맞서서요, 브릭스를 강화해요.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브릭스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했어요. 2023년 브릭스는요, 러시아 교육의 40%를 차지했고요. 이는 2013년 21%에서 크게 늘어난 거예요. 약 2배가 뛰었죠. 특히 중국과의 협력이 두드러지는데요. 2023년 러시아와 중국의 교육량은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죠. 2,400억 달러라고 하더라고요. 양국은 달러 대신 자국 통화로 결제하는 비율을 90%까지 늘렸다고 하거든요. 이는 미국 주도의 금융 제재를 무력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와요.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요, 유럽 경제는 정말 지금 파탄났어요. 이거 트럼프가 유럽에 왜 손절치는지는 아시겠죠? 우리나라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